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다투다 불이 난 2층짜리 주택입니다. 아파트 복도는 새까맣게 그을렸고 타고 남은 자전거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1년 동안 이웃과 갈등을 빚다 벌어진 일입니다. 협박, 폭행, 살인, 방화. 이웃 간의 신경전으로 치부되었던 층간소음 갈등은 이제 강력 범죄로 확대되었다. 개인의 가장 큰 재산이며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집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지옥으로 느끼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한 강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조용히 해달라 이런 적이 제가 몇 번 있거든요. 일단 제가 올라가서 벨을 눌렀는데 가족분들이 나오시자마자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저희가 부림시키고 애들 안 끼게 하고 매트도 깔고 그 다음날에 또 그 비대응을 내시고. 소음 유발자와 소음 피해자 모두 괴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의 일상. 과연 층간소음의 완벽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국민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감소의 효율적 방법을 다각도로 알아본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은 어떻게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된 걸까? 설명이 필요 없는 이 네 글자는 누구에게나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층간소음의 법적인 의미를 보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사람에게는 크지 않은 소리가 차 밖에서 듣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정도의 큰 소음이 되는 것과 같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인 집 안에서 발생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인터넷에서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상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나 층간소음에 보복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특히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까지 잇따르고 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국내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전체 사건 수는 물론이고 강력 범죄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특히 폭행 135건, 협박 130건, 상해 119건, 주거침입 60건이 발생했고 전체 발생 수치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하는 이웃사회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700여 건이었던 신고 건수가 2021년 4만 7천여 건으로 5.3배 정도 늘었고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신고 건수가 2만 6천여 건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집콕 생활이 늘어난 2020년에는 4만 2천 건으로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8년도, 19년도 이제 평균 민원 접수 건수를 말씀드리면 대략 한 3만 5천 건 정도.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직후인 20년도부터 22년도에 이제 평균 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5만 3천 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중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데 이런 중범죄 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층간소음 피해자가 2022년에는 2019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심각한 사건, 사고를 유발시키는 층간소음은 언제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을까?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아파트는 1930년대 서울에 처음 등장했으며
1980년대 말 도시화 및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 50년대, 60년대에 베이비붐과 그 동시에 우리나라가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주거 그 정책으로 채택하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1.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빌라를 포함한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주택 총 조사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77.8%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 주택까지 통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겁니다. 국민의 80% 가까운 숫자가 공동주택에 살아간다는 것은 국민의 대부분이 층간소음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왜 층간소음에 취약할까?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건물은 바닥을 떠받치는 구조가 벽인지 기둥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벽이 위층의 바닥을 지탱하는 형태라면 벽식 구조이고 기둥이 위층의 바닥을 지탱하는 형태라면 기둥식 구조라고 한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과 함께 바닥을 지탱하는 보가 있고 없음에 따라 두 가지 구조로 구분되는데 보가 있으면 라멘식 구조이고 보가 없으면 무량판 구조라 말한다. 기둥식 구조 중 라멘식 구조의 아파트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된 보와 수직으로 설치된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방식으로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벽 대신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기 때문에 소음이 작은 효과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이 주거하는 아파트의 85%는 벽식 구조로 되어 있다. 벽식 구조는 천장을 받쳐주는 기둥이 없이 벽과 바닥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층 바닥에서 발생하는 충격음이 소음이 되어 벽을 타고 고스란히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충격에 의해서 주로 발생되는 소음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동 자체가 윗집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랫집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벽이나 슬래브를 타고 이제 인접 세대로 전달이 되는데 주로 이제 아래층으로 많이 전달되어서 이제 위층에서의 소음 전달이 가장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정도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래 1층의 세대에서도 만약에 뛰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2층 세대에서도 그런 소음을 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는 1971년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시작으로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지만 1980년대부터 목동, 상계, 과천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빠르게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벽식 구조의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구조에 따라 층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수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벽식 구조 아파트의 평균 층고는 2.9m, 라멘 구조 아파트의 평균 층고는 3.3m다. 아파트는 일조권, 용적률 등으로 높이 제한이 있는 지역의 경우 라멘 구조보다 벽식 구조로는 약 2층을 더 지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98.5%가 벽식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서 층고가 높아져서 일반 분양에도 불리한 수익 구조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땅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채광 면적이 넓은 판상형 아파트를 더 많이 짓기 위해 벽식 구조 아파트를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던 것이다.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바닥면에 직접 닿는 충격으로 발생하는 바닥 충격음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돌 바닥 구조의 좌식 생활을 하는 주거 문화의 특성상 맨발 보행으로 인한 바닥 충격음이 소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는 아파트 바닥에 집중된다. 이게 슬래브가 있고 그다음에 완충제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기포 콘크리트, 그다음에 마감 몰탈 이런 식으로 통상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완충제는 슬래브 바로 위에 들어가는 거고요. 최종 마감 몰탈은 이제 온수 배관이 들어가 있는 그 마감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바닥은 샌드위치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슬래브와 차음제, 마감재 등을 겹겹이 쌓아 만드는데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저감 설계, 시공 제어 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바닥 슬래브 두께가 30mm 증가할 때마다 중량 충격음은 1.5dB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210mm의 바닥 슬래브 위에 소음을 막기 위한 차음제로 20mm의 완충제를 얹고 여기에 40mm의 경량 기포 콘크리트와 40mm의 마감 모르타르를 더한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마루나 장판 같은 바닥 마감재를 10mm 정도 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의 바닥은 총 330mm 정도의 두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특히 온돌 구조로 인해 층간소음이 더 쉽게 나타난다. 아파트의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와 온돌층 사이에 차음제 역할을 하는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이런 구조는 열이 손실되지 않게 하거나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량 충격음을 제어하는 효과는 있지만 단열재 특성상 밀도가 매우 낮은 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형성된다. 이런 상태에서 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면 공기 진동의 폭을 급격히 늘려 발자국 소리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이 증폭되어 위층의 소음이 아래층에 더 크게 들리게 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닥 구조에서 그 콘크리트와 온돌 파이프 또는 바닥재 사이에 공간에 시공할 때 그 공명으로 인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바닥 시공상의 불안전성이 층간소음을 더욱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건물 구조 문제와 우리의 오래된 온돌 문화 때문에 그저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 소음은 사전적인 의미로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층과 층 사이의 층간소음, 벽과 벽 사이의 벽간소음이 발생한다. 층간소음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체 전달음과 공기 전달음으로 구별되는데 고체 전달음은 잔향 여부에 따라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눈다. 경량 충격음은 잔향이 없어 불쾌감을 주지 않는 소음으로 마늘바퀴나 식탁 끌기,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가볍고 딱딱한 소리가 내는 소음을 말하고 중량 충격음은 잔향이 남아 불쾌감이 큰 소음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망치 소리처럼 무겁고 충격이 큰 소리가 나는 소음을 말한다. 이외에도 충격으로 전달되지 않는 공기 전달음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가벼운 소리로 TV나 대화, 악기 연주 등의 소리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을 외부 소음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일까? 사무실이나 백화점에서 나는 소음은 65dB,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기찻길은 80dB이다. 하지만 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이보다 낮은 40dB.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강하게 느껴지는 주거 지역 내 망치질 소리는 백화점 소음보다 낮은 59dB이다. 그런데 왜 유독 층간 소음으로 느껴지는 소음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걸까?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침해받고 싶지 않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소음은 같은 소음 수치를 보이는 사무실이나 백화점 내 소음에 비해 유독 부각된다.
그 공간에 이제 독립된 공간이고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밖에 있을 때 외부에 있을 때 소음보다 안에 있는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 은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끄러운 차도에서 대화를 하려면 좀 더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그런 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으로 좀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문을 닫았고 조용한 상황이 되면 이런 마스킹 효과를 일으키는 소음원이 사라져 버리면 이거를 조그만 소리로 뚜렷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더 큰 소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또한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는 이미 들릴 수 있는 소음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위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갑자기 뛰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소리의 크기와 상관없이 소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소음을 인지하는 것이 소음의 크기보다는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소음 예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이다. 층간소음이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은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다. 층간소음은 인간의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휴식과 수면을 방해해 피로감을 계속 느끼게 한다. 특히 반복적으로 저주파 소음에 노출되면 우울, 불면, 짜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공격적 태도를 불러오며 극심할 경우 살인 충동까지 느끼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와도 연관이 있는데 코르티솔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페인의 한 의학 연구소에 따르면 소음이 높은 도로변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25%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소음은 이제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많이 성가시다는 느낌, 불편하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받으실 거고요. 그렇게 여러 소음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불면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 또 인지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소음으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1년에 1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유럽 그 환경청의 그 결과로서 소음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심각한 상황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국민의 88%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안겨주는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시민 간의 불편과 갈등을 줄이고자 2023년 1월 2일부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시행하고 있다. 층간소음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발생하는 평균 소음, 즉 등가 소음도 기준 주간에는 39데시벨, 야간에는 34데시벨이다. 이는 기존의 기준 수치인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보다 4데시벨씩 강화한 것인데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면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이제 계속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2003년부터는 우선 이제 바닥 충격음에 대한 성능 기준을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후 확인 제도가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사후 확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인정받은 바닥 구조를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 건물이 짓고 나서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작년 이제 22년 8월부터 사후 성능 검사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건물이 짓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규정에 맞게 지어질지를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판단했다.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실험실에서 바닥 구조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실험하고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만 설계,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는 아파트 구조나 바닥 두께보다 바닥 자재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실질적인 층간소음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8월 아파트를 다 짓고 난 후 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시행됐는데, 이는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 중 2에서 5%에 해당하는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해 소음을 측정하며 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보완 시공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일한 설계 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 품질 관리에 따라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시에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외 여러 나라는 층간소음이 아닌 이웃간 소음으로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관리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독일, 영국에서는 구체적인 시간대를 정해 타인의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이사 계약서와 함께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이나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거주 시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서류를 주고받는다. 독일의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에는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법으로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지속적 소음을 낼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소음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소음을 내는 가해자에게 2회까지 경고하고, 만약 경고 누적 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가해자를 강제 퇴거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또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해자가 내야 할 벌금액은 높아진다. 호주도 독일처럼 임대차 계약서에 시간별로 어떤 소음이 허용되는지 규제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리사무소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한 뒤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부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에게 한화 약 25에서 50만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호주는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나서서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층간소음 방지에 효과적이다. 일본의 경우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 악기, 라디오 등으로 이웃에 폐를 끼친 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임대사업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과 같은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를 통해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층간소음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주체는 입주민의 생활 방식이다. 따라서 입주민들도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던 2020년 이후 층간소음 방지용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방음, 흡음 상품 관련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바닥에 설치하는 매트나 의자 다리 커버,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나 카페트 등
소음 방지 용품이 구매자가 크게 늘었지만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은 쉽게 잦아지지 않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층간 소음 관련 전문 연구소 설치나 전담 조직을 꾸리기도 했다. D건설은 2021년 초 개발한 스마트 3중 바닥 구조를 대구에 시공 중인 한 아파트에 처음 적용해 1단계 공사를 마치고 성능 검사를 앞두고 있다. 이 바닥 구조는 철근을 추가로 넣어 강도를 높인 내력 강화 콘크리트와 고탄성 완충제, 시멘트 모래 물 혼합물인 강화 모르타르로 구성된다. 큰 소음인 중량 충격음을 낮추기 위해 각 재료의 성능을 보강했다. H건설은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인정기관인 LH 품질시험인정센터가 실시한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평가에서 경량, 중량 충격음 모두 1등급을 받았다. H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열고 기술 검증을 위한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반복적인 하중 시험을 통해 내구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구조와 평형, 바닥 두께 등에 따라 다른 진동 주파수와 소음 발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천장과 벽에 센서를 설치했다. G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새로운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기존의 바닥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완충제와 경량 기포 콘크리트, 모르타르로 구성된 4중 바닥 구조인데 새롭게 바탕층, 중간층, 마감층 등 3중 습식 공정을 적용한 5중 바닥 구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전에 위치한 이곳은 건축회사인 D사의 자체 연구기관으로 주택 품질 개선과 연구 개발을 하는 곳이다. 과거 약 18년 전부터 층간소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은 다양하고 실제적 연구를 위해 주택모사 실증주택인 건축환경연구센터를 2006년 건립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함께 층간소음 저감을 연구하고 있다. 기둥식 아파트 3가구와 벽식구조 아파트 4가구를 구현해 층간소음을 비롯한 소음, 진동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립 이후 12개에 달하는 층간소음 특허를 포함해 소음 저감 관련 특허 기술만 17개를 가지고 있다. 건축환경연구센터는 건축물의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열과 빛, 그리고 공기질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주택 에너지 자립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쾌적한 실내 공기질 확보,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된 연구시설과 실험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사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12개의 소음 저감 특허 기술력을 집약한 바닥 구조를 제작했다. 중량 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을 기존 대비 약 5에서 10dB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기존 대다수 아파트가 중량 충격음 4등급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람 귀에서 느끼는 소음을 약 절반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 특히 시험실이 아닌 아파트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량 충격음 2등급을 획득한 만큼 실질적으로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성이 너무 다르다. 진짜. 지금 어떤 테스트를 진행 중이신 건가요? 네. 그 바닥구조 인정평가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험실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의 마이크로폰에서 입력된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하나의 단위 수치 값으로 평가하는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환해서 하나의 값으로 이제 소음의 값을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의자 끄는 소리 등을 비롯한 태핑 머신을 통해서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입주자들의 발망치를 모사한 임팩트볼, 중량 충격음은 임팩트볼을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D사의 층간소음 알림이 시스템은 시공 단계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진동 센서를 삽입한다는 점이 다른 업체와의 차별점을 갖고 있다. 일정 레벨 이상의 바닥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월패드와 휴대폰에 소음의 단계별 알림을 보내준다. 알림은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4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알림 단계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세대의 평균적인 소음도 등 층간소음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층간소음 알림이 시스템도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장 사용성 검증 후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강화된 층간소음 법규 기준으로 최고 등급인 1등급 인정서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리모델링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맞는 맞춤형 바닥 구조 기술을 개발하고 층간소음 알림이를 활용해야 추가적인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패키지 기술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걸 기대합니다. 2022년 국토부에서 전국 2,57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 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을 없애는 구조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라멘 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어로 테두리를 의미하는 라멘은 수직으로 세운 기둥과 수평으로 지지하는 보가 건물의 기본 구조가 된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벽식 구조는 보나 기둥이 없기 때문에 시공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지만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내력벽을 통해서 실내 공간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기둥식 라멘 구조에 비해서 층간소음이 대단히 불리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벽식 구조는 건물의 하중을 받는 내력벽을 통해 층간소음이 전파되지만 라멘 구조는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벽식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라멘 구조는 벽식 구조에 비해 비용이 다소 많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소형 위주의 장기 임대에는 기존보다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자체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주택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 구조와 벽식 구조를 결합한 LH형 복합 구조를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7년까지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바닥 슬래브 듣기 기준을 210mm에서 250mm로 40mm를 늘릴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은 약 27년으로 미국 71년, 프랑스 80년, 독일 121년, 영국 128년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짧다.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은 콘크리트 건물의 사용 가능 연한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주택 형태가 벽식 구조로 지어져 있기 때문인데 각종 배선과 배관이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돼 있어 건물 관리가 쉽지 않아 노후화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에는 세종시에서 국내 최초 장수명 주택실증단지가 첫 등장했는데 장수명 주택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택에 걸리는 하중을 벽체에 의존하는 기존 벽식 구조 방식이 아닌 하중 전체를 기둥으로 지탱할 수 있는 라멘식인 기둥식 구조를 적용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라멘 구조가 벽식 구조에 비해서 3 내지 6% 정도의 공사비가 더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홍보할 정도로 라멘 구조가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라멘 구조로 짓는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둥식 구조는 유지 보수가 필요한 수도, 전기, 가스 부분도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칸막이 벽체 내부에 매립해 교체, 수리가 쉽도록 시공돼 리모델링도 쉽다. 또한 설비 배수관을 슬래브 위에서 처리하는 층상 배관 공법을 함께 적용하면 생활소음 차단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거나 철근의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 등 콘크리트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내구성을 높인 집이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재건축 사유를 꼽는 이유 중 하나가 노후 배관의 녹물인데 장수명 주택은 수도, 전기 배관의 수리가 용이해 노후 배관의 점검, 교체가 쉽다는 것이다. 기존 온돌 방식인 습식 온돌 방식은 난방 배관이 시멘트 바닥 속에 있어서 배관 수리 시 바닥을 모두 드러내야 하지만 장수명 주택에 적용되는 건식 온돌 방식은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아 수리 시 배관 교체가 습식 온돌 방식에 비해 용이하다. 주목할 만한 장점이 많은 기둥식 구조의 장수명 주택이지만 주택 공사비의 부담이 비장수명 주택 대비 약 3에서 6% 수준의 공사 비용이 증가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고급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에만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100년간의 생애주기 비용을 따져보면 비장수명 대비 11에서 18%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는 17%, 건설 폐기물은 85% 절감이 가능해 환경, 사회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장수명 주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2014년 12월부터 장수명 주택의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인데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고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주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 인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쉽지 않아 건설사의 연구, 적용 의지와 정부의 추가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이처럼 새로 짓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기술은 실증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이런 전국에 세워진 수많은 아파트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제 법 적용을 받지 않을 때 지어진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어진 아파트들보다는 좀 더 취약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하기에 좀 더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통해 2023년 층간소음 관련 예산을 190억으로 책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는 가운데 이미 지어진 주택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바로 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이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소음 저감 매트를 사용하면
1에서 3dB 소음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층간 소음 개선 리모델링을 위해 40억 원이 투입된다. 1, 2등급 성능의 바닥 구조를 사용하면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연 4.0% 이자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5제곱미터 이하 분양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P건설은 노후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층고와 수평을 증축하면서 바닥 두께를 늘려 층간 소음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수직과 수평 중축을 통해 기존의 슬래브를 철거하고 슬래브를 보강하는 작업을 통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려 층간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다. 인천에 위치한 친환경 마루 기업 M사는 설립 30년이 된 마루 업계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M사는 층간 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새로운 마루 개발에 나섰다. 바로 층간 소음 저감 마루. 마루를 구성하고 있는 합판 사이에 친환경 완충제를 쿠션으로 적용해 충격음과 생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마루를 개발했다. 국내의 노후주택이 현재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같은 경우 슬라브 두께가 얇다거나 층간소음에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로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마루바닥재를 교체를 통해서 바닥 층간 소음을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층간 소음에 문제가 되는 청소기나 믹서기가 작동하는 소리, 쿵쿵대는 발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바닥을 통해 퍼질 수 있는 생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 마루 개발로 층간 소음 및 생활 소음 저감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표면에 고경도 소재를 적용하였으며 하부층에는 완충제와 연질의 저밀도 제품으로 구성되어서 표면의 경질 구조로서는 중량의 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으며 2차로 하부의 연질층에서는 경량 충격음을 2차로 흡수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바닥 충격음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일반 강마루 대비 10dB의 소음 저감 효과를 보였다. M사에서 개발한 소음 저감 마루는 탄성이 높은 상부층과 이중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완충제로 구성되어 하부의 쿠션층으로 보행 충격을 줄이고 상부의 탄탄함으로 바닥이 꺼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에는 물론이고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건물에도 마루 설치를 통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넌슬립 마루를 개발해서 어린이나 노인분들, 그 다음에 애완견들한테 도움이 되는 미끄럼 저항 방지 마루를 개발하였고,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는 포르말데히드 방산, 그 다음에 유해 화물이 방산되는 부분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 출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 개발이 뒤따른다고 해도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이 말끔히 해결된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이다. 층간소음이라는 게 감각소음이고 감각공해이고 또 심리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나를 위해 생각을 해주는구나, 나를 배려해주는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받으면 그게 층간소음이라는 그 현상이 상당히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이웃 간에 있어서 너무
좀 그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너무 나쁜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넓은 아량으로 좀 밑에 세대는 좀 이해를 해주고 윗세대에서는 그래도 내가 지내는 게 여기 나는 편하지만 저 밑에 사람은 시끄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좀 자극을 하시고 좀 서로 조심해 주시고. 여닫을 때 소리가 나는 문 또는 가구에 소음 방지용 패드를 부착하거나 도어가드를 활용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일명 발망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내 슬리퍼 착용을,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며 나는 소음은 자주 사용하는 가구에 소음 저감 용품을 부착하면 도움이 된다. 진동이 있는 가전제품인 믹서기, 커피 머신, 안마의자 등에는 진동 방지 패드를 설치한다.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받는다면 대화를 통한 사과를 해야 하며, 피해자라고 한다면 거친 언행이 아닌 부드럽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의로 발생시키는 보복소음은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며 우퍼 스피커나 고무망치 등을 사용해 보복 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제 건물이 좀 더 소음을 잘 차단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지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잘 지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과도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또 소음이 전달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좀 더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고려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지만 이런 층간소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체 단위에서부터 갈등 중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층간소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자치적으로 강제력을 갖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인 벽식 구조에서 벗어나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라멘 구조 등을 통해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건설사들 역시 꾸준한 연구를 통해 내부의 소음 전파 경로를 분석하여 최적의 소음 차단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개인 모두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주변 이웃과의 상호 배려를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